이제 우리 강사로 오늘 한 90분 동안 같이 해주실 원리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크게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올려볼까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복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드는 게 심정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그러고 또 음력 설 세고 또 복 많이 받으시라고 두 번씩이나 복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한 번 받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복을 많이 받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우리 민족의 명절 설 잘 쇠시고 또 기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뜻있는 모임에서 인사드리고 좋은 주제를 가지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저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우리 부천 웰다잉 문화연구원이 이렇게 오래전부터 우리 부천에서 뜻있는 지도자 여러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제가 과문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송계승 원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부천 웰다잉 문화연구원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연구하고 또 실천 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꼭 좀 가서 인사드리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오늘 이런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오늘 정말 여기 와 보니까 평소에 제가 존경하고 또 저를 많이 아껴주시는 좋은 우리 분들, 부천의 지도자 여러분들 계셔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약대교회 이 목사님도 언제부터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덕분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정수천 도의원님, 우리 ombudsman님 어디 계십니까? 네, 송창 ombudsman님, 또 뭐 지금 우리 현재 도의원, 시의원님들 그리고 또 우리 부천 신청과 보건소의 간부님들도 많이 오셔서 오늘 우리 부천을 중심으로 이 웰다잉 문화가 잘 뿌리내리고 발전하는 그러한 도시 만들기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소위 말하는 웰다잉 법, 다른 말로는 조범사법 이렇게 불리는 법을 만드는데 앞장서게 된 거는 한 4년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국회에서 건강 관련 그렇게 토론회가 있는데 거기에 나와서 발표하신 교수분 중에 하나가 서울대 의과대학의 윤영호 교수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 무의미한 연명 치료에 대한 그동안의 활동을 쭉 소개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무의미한 연명 치료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이것을 본인 또는 가족들의 결정으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모아져서 여러 해 전부터 사전 의료의학서죠. 나는 말기암이라든가 또는 그 밖에 더 이상 현대의학으로 치료해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그런 경우에는 무의미하게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내가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병원과 가족이 존중해 주도록 하는 그러한 운동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홍해서 그러한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한 사전진료의향서가 많이 작성이 됐는데 이게 보관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병원을 알지도 못하고 또 설사 어떻게 그게 보관돼서 갖고 있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그것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없고 또 가족들도 그런 것을 또 존중해야 할 책임이 없고 그러한 상황이라서 이 연명 치료에 대한 사전 의향서 작성 운동이 전혀 실질적인 효과를 못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데 왜 이게 안 될까? 뭐 안 되는 게 그만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혼자 의원의 힘으로 안 될 것 같구나 해서 여야 국회의원들을 수십 명을 제가 모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포럼 이거를 2015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연명의료에 관한 법, 흔히 웰다잉법, 또 존엄사법으로 일컬어지는 이 법을 만드는데 많은 동료의원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드디어 2017년에 웰다잉 기본법, 정확한 명칭으로는 호스피스 완화 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들고 2년간 준비하고 이렇게 홍보되는 기간을 거쳐서 작년 초부터 이 법이 드디어 시행됐습니다. 아마 이번 구정 때도 동아일보나 경향신문 같은 여러 신문들이 이 웰다잉 문제에 대한 특집 기사들을 많이 실어서 좀 보셨겠습니다만 지난 연말까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그 사전 의료 의향서에 그렇게 자기 결정을 하고 법적으로 등재한 분이 11만 명이 넘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훨씬 더 빨리 많이 보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지난 한 해 시행 기간에도 3만 6천 명의 돌아가신 분이 실제로 우리는 한 28만 명 정도가 매 돌아가십니다. 거기에 한 7, 8분의 1 정도가 나는 더 이상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것을 병원과 가족이 존중해서 그런 존엄사를 택한 분들이 3만여 명에 이른다는 신문 보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국회를 우리 부천 시민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92년도에 가서 부터 그 사이에 물론 시장을 2번 하느라고 한 8년간 비었지만 현재까지 내년 5월이 20대 국회 임기 말이니까 거의 30년간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법 만드는 일이 주 아니겠어요? 의원들은 입법부라는 게 법을 만드는 기관이라고 해서 입법부라고 그러죠.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별로 이렇게 칭찬을 많이 들어보진 못했는데 이 웰다잉 기본법을 만들고 제일 칭찬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을 했다. 정말 잘했다. 이걸 잘 좀 발전시켜 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해주셔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할 일은 거기까지다. 웰다잉 기본법을 만들고 그래서 지금까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활동한 것이 더 이상 헛수고가 안 되고 국가가 만든 법에 의해서 존중되고 뒷받침되도록 하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이걸 잘 발전시키는 거는 우리 웰다잉 문화 운동을 하신 분들, 시민운동, 또 의료, 보건 전문가들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한시름 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웰다잉 운동을 하면서
저도 좀 생각이 많이 좀 깨이게 됐다 그럴까요? 바뀌게 됐다 그럴까? 그렇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좀, 이 웰다잉 운동이라는 게 단순히 무의미한 연명 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만은 아니구나. 이 웰다잉에 필요한 많은 문제들이, 관련된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을 내가 잘 고민하고 또 가족과 친구들과 또 전문가들과 의논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한 법을 설명하면서 주위의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 사전 의료의향서라는 거를 얘기를 못 들어보시지 않았냐? 대부분 못 들어보셨죠. 3년 전, 4년 전 얘기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아무 쓸모없는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건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유서들을 쓴다. 근데 막상 내 목숨에 관한 문제, 내 그 생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그때에는 그 무의미한 연명치료 내가 하지 않고 자연의 섭리대로 가족의 품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내 결정이다. 그러니까 병원과 가족이 그것을 존중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진 연명의료에 관한 사전 진료 의향서 작성은 아무도 안 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스스로 좀 의문이 스러워진 게 과연 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를 중심으로 한 유서는 많이 쓰고 있는가, 그거를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선 저부터도 유서는 안 썼단 말이죠. 다른 분들은 썼을까 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한번 물어볼게요. 유서를 쓰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확실히 고맙습니다. 선배해주세요. 우리 웰다잉 문화운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신 분들이라서 많이 앞서 나가시고 있네요. 의외로 유서 쓰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이렇게 추측해 보건데, 우리 90% 이상의 시민들은 아이고 있어봐야 반란 집 한 칸 있는데, 그것도 우리 조그만 집, 또 땅값도 안 나왔는데 집 그거 무슨 1, 2억이나 하든 말든 하고 그런 거 가지고 유서 쓰고 말고 할 게 있겠냐? 응? 다른 집 한 칸 있는 거, 그래서 안 쓰는 거 아닌가 싶어갖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예 목적을 가지고 취재를 했어요. 이를테면 돈이 많은 분들, 이를테면 어느 회사 얘기를 하면은 알 정도의 그런 한국의 대기업의 오너들도, 그리고 또 나이들도 40, 50 젊은 2세가 아니고 5, 60대, 70대 이렇게 좀 나이 드신 그러한 사업가들한테도 물어봤는데, 한 10대 명 물어봤는데 쓴 사람이 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쓰고 집 한 칸 있는 사람들이야 쓰고 말고 할 게 뭐 있냐, 그래서 안 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 유서 쓰는 게 우리한테 이렇게 정말 나이가 먹어서 내 삶을 정리하면서 대비해서
잘 정리를 해놔야겠다. 그런 의식들이 없는 것 같아요. 흔히들 우리 웰다잉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 민족이 죽음을 좀 외면하는 그러한 전통과 문화가 있어서 이 웰다잉 운동이 더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그래서 그 유서 쓰는 문제도 재산이 많은 분들이라고 많이 쓰고 그렇지도 않고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잘 모르고 지나가고 있구나. 그 얘기는 즉 우리 사회가 그런 문제를 좀 정면으로 좀 부딪힐 수 있도록 진지하게 가족 간에 또는 친구들 간에 또 이렇게 그런 게 논의되고 그러는 게 굉장히 좀 부족한 문화구나,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정리를 해보니까 이 웰다잉은 원래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옛날에는 무병장수하고 잘 살다가 또 나이 먹어서 좀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노안으로 별세, 이제 이렇게 다 부고에 쓰는 건데, 지금은 현대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병은 고치는데 내지는 그 병 때문에 사람이 죽지는 않게 생명은 유지하는데,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건강은 되찾아주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실제로 일반적인 우리 기준으로는 참 살아있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정상적인 사회활동과 건강한 활동을 못하는 이런 경우에 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의학적으로 살아있지만 일반적인 기준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삶을 영위 못하는 분들. 이 통계를 보면은 약 건강 수명,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그 평균 수명과 실제로 돌아가시는 그러한 임종과의 수명 기간이 15년간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년간은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수명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뭐 어차피 자연의 섭리가,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이 신경통이나 무슨 이런 거 하고 그냥 더불어서 같이 살고 뭐 그렇게 지나가는 게 또 삶의 지혜겠습니다만, 어쨌든 도저히 아주 낮은 기준의 어떤 생활이라 그럴까 이런 걸로 봐도 도저히 그거는 그런 일반적인 낮은 기준의 기준으로도 살아있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워. 그러나 의학적으로 반드시 살아있는 이런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그 환자가 어떤 의사, 이 웰다잉 운동에 관한 글을 쓴 의사의 글 중에서 제가 정말 실감나다 이렇게 표현이 실감난다고 생각되는 표현이, 중환자가 되면은 요새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 되게 인기 있는 아이언맨이라고 있습니다. 막 온몸에 철갑으로 휙휙 날아다니는 그 아이언맨보다 더 많은 줄을 주렁주렁 매달고 중환자실에 있다 돌아가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이 정말 아이언맨이야말로 현대 과학 기술이 그냥 총동원돼서 조종자를 아주 초능력자로 만드는 그런 영화인데, 거기에 많은 줄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줄보다 더 많은 줄을 주렁주렁 달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또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가족들의 면회도 통제되고, 그래서 보통 가족이
옆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 황량한 병실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나온 것이 무의미한 영양치료의 경우는 그것도 내가 봐서 아유 이렇게 힘들고 건강도 안 좋은데 그만 살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현대의학으로 엄격하게 따져서 이건 더 이상 치료해도 전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경우 거기에 아주 한정된 거죠. 이걸 잘못하면 안락사라고 혼동이 돼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초기에 우리 아마 종교계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생명을 함부로 이렇게 끊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전혀 그게 아니고 현대의학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더 이상 치료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한 거지만 어쨌든 연명 사전 진료의향서를 통해서 나는 그런 무의미한 연명 치료는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면 그것을 이제 병원이 따라주도록 그렇게 이제 만든 게 법인데 그러면서 유서 쓰기도 제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봤더니 유서도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재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 생각을 밝혀놓은 게 유서겠죠. 그러니까 내가 임종을 맞이할 때 그 의료에 대한 내 결정이 사전 의료의향서라면 내 재산을 어떻게 나눠주겠다 하는 걸 쓴 그 기준과 내 생각을 밝힌 게 유서 쓰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져보니까 똑같은 성격의 일들이 많더라고요. 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우선 죽게 되면은 장례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죽고 나서 장례식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산소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화장으로 하느냐 내장으로 하느냐 하는 것도 내가 결정을 안 하면 가족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 왜 그걸 내가 결정을 해서 내 뜻을 가족이 따르게 해야지 가족들에다가 맡겨서 불필요하게 논란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사실 현재 실천적으로 우리 사회의 고민거리는 아니에요. 그죠? 열의 9이 다 화장하니까요. 그죠? 열의 9이 화장을 하니까 더 이상 시민 실천운동 내지는 국민 계몽운동으로 할 차원을 지났어요. 그죠? 그럴 필요가 이제 없어졌는데 그럼 이것도 갑자기 된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장이 언제부터 이렇게 일반적인 장례 문화가 됐는지 생각해 보시면 지금 올해가 19년이니까 2000년 전후 지금부터 한 20년 전후만 해도 상가에 가서 화장 무엇이냐 이런 거 못 물어봤어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유족들이 화장 무엇이면 뭔가 이 고인에 대한 그 성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건가? 내지는 얼마나 좀 형편이 어려워서는 화장을 하려고 그럴까? 그런 것 때문에 전문가한 사람도 못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게 불과 20년도 안 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거기에 물론 이런 장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게 저절로 된 건 아닙니다. 대부분 그런 것도 그러니까 2000년대 초에 고건 총리 이런 분들로 해서 장묘 문화 개선 시민운동
뭐 국민운동 본부 뭐 이런 것도 만들어서 많이 캠페인을 했고, 그 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 국민들한테 야 저런 분도 화장을 모시네 하면서 화장이라는 건 뭔가 조금 좀 눈치가 보이는, 말하기에도 그렇고 물어보기도 그런 거라는 걸 깬 분이 누구시죠? 그렇습니다. 그 선경그룹의 창업자인 최정현 회장님이 나는 절대 매장하지 마, 화장을 해라 라고 유언을 했고, 그 자식들과 선경그룹이 그 뜻을 쫓아서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지로 그분이 기부해서 만들어진 게 어딘지 아세요? 서울 양재 그쪽에 서울 무슨 묘원인가 있잖아요. 벽제 화장장 하나만 있다가 거기에 서초동 넘어서 서울 추모공원을 건립하는데 최정현 회장님이 크게 유산 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그러한 결단과 실천이, 화장이라는 게 저런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돈 많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도 화장을 하네? 이렇게 돼가지고 화장이라는 게 쭈삣쭈삣하지 않고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큰 물꼬를 터준 분이 최정현 회장님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그 얘기를 예전에 LG그룹의 사회공헌 역할을 하시는 고위 간부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거기 부사장 하는 분이 아이고 성경 최 회장님만 그런 게 아니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LG그룹의 구본무 회장, 그분도 이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그걸 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유언을 하고 가족들과 회사가 지키도록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무 회장.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우리 LG그룹의 구회장님도 이렇게 연명의료에 대한 사전 의사결정을 확실하게 하시고 따르도록 해서 우리가 그걸 따라서 이렇게 장례를 치렀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델들이 앞으로 많이 좀 생겨나고 또 많이 서게 되면은 이 웰다잉 문화가 좀 빨리 또 이렇게 널리 확산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 또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작게는 우리 지역 구청부터 나가서 우리 사회 전체가 이 죽음을 진지하게 당당하게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문화를 만드는 건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제가 묘지를 어떻게 쓸 건가 하는 거 얘기했지만 장례도 그렇잖아요. 장례가 돌아가시면은 수의를 입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도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가 봤더니 수의가 수십 종류인데 그 중에 어제 제가 본 거 중에서는 제일 비싼 게 500만 원인가 그렇고,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120만 원, 80만 원, 30만 원인데 여기서부터는 중국산 300이요. 그래 놓으니까 이게 참 체면상 그래도 어머니 또 마지막 입고 가시는 수인데 중국산으로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그리고 이게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그게 중국산이고 그 앞에 거는 안동펀지 그것도 알 수도 없거니와 중국산이면 어쩌고 국산 폼은 어떻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참
우습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가족 손에 맡겨놓으면 체면 따지고 뭐또 부모를 보내는 자식의 마음들이 얼마나 애틋합니까? 응?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고 싶고, 근데 그게 다 쓸데없는 짓 아니에요. 그 내일이면은 저 화장 들어가는데 그 500만 원짜리 포가 어떻고 저 30만 원짜리 수입 포가 어떻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거 관련해서는 저는 정말 우리가 뭐 서양 사람들 장례식에 가볼 경우는 저도 없고 거의 없으셨겠지만 영화에서 보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이 평소에 입었던 옷, 그중에 좋아하는 옷, 좀 제일 비싼 옷, 이쁜 옷 그런 거 입고 관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보통 우리가 그렇게 관에 안치할 때 아주 직계 가족만 가서 보지 않습니까? 그 사실 염한 상태로는 그렇게 조문은 많은 분들에게 보라고 하기에는 뭔가 굉장히 낯설어요. 저는 손주 애들만 돼도, 어린 손주 애들만 돼도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모습을 보면 굉장히 낯설고 꺼리끼고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 좋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린 손주들도 가서 보면 평소에 그 인자하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있고 그런 상태로 있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리움과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막 염을 해놓고 그러면은 어린애들이 보기에는 정말 낯설고 무섭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응? 꼭 우리가 하던 방식이라고 꼭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좋은 거면은 다른 민족들이 하던 것도 우리가 쫓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내장하느냐 화장하느냐 문제 있죠. 관을 오동나무 관을 쓰느냐 그것도 몇백만 원 했더니 또 어떤 분이 아이고 그건 약과다 비싸기로만 하고 몇천만 원짜리 억대관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음날 화장장으로 갈 건데 그게 참 얼마나 쓸데없는 일이냐 이거죠. 그리고 그거를 왜 가족에게 맡겨서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그 가족은 어차피 체면에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좋다는 거 결국 비싼 돈 들여서 하게 하고 그거를 안 하게 하는 거야말로 내가 내 죽음을 맞이함에 있어서 내 일을 내가 결정을 하는 게 인간다움이고 주인된 입장에 당당함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가족에게 부담을 줄여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낭비와 갈등을 줄여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이 웰다잉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법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단순히 사전 진료 의향서만 쓰는 것만이 웰다잉 운동이 아니라 유서 쓰기 운동, 화장할지 내장할지 그걸 결정하는 것, 장례를 치를 때 그 허례허식 같은 거 때문에 가족들이 부담 느끼고 고민하지 않게 내가 결정해 주는 것. 그 밖에 또 오래 해온 운동이지만 아직도 많이 활성화는 덜 됐다고 보여지는 게 장기 기증 운동이죠. 내가 죽게 되면은 내 신체의 일부가 그걸 통해서 건강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기꺼이 글로 쓰게 해라. 이런 것도 내가 결정할 일이죠. 안부기증이나 이런 게 다 거기에 포함된 거죠. 그런 것들이 다 같은 성질의 문제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아주 평범한 일이지만 알게 됐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덜 배운 사람이나 결국 죽음을 맞이할 때 내가 결정하는 문제는
그건 똑같은 일이구나. 이걸 그러니까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존엄한 삶의 마무리,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어떤 분이든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많은 사례, 아까 최종현 회장이라든가 구원무 회장의 그 같은 그런 사례들 또 그리고 요새 사회에서 그렇게 어느 정도 그게 호응을 얻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소개해주고 그래서 가족 간의 논의하고 경로당에서도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스스로의 자기 판단과 결정 그걸 실천하게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까지는 장기기증 운동하시는 분, 장묘문화 개선 운동하시는 분, 사전의향서 작성 운동하시는 분, 유서 쓰기 운동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다 같은 성질의 일을 하니까 좀 같이 묶어서 설명해드리고 많은 사례도 소개해드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잘 뒷받침해드리면 이게 우리 사회의 웰다잉 문화를 더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데 다들 공감하시고 그래서 지난 연말에 우리 좀 이 운동을 전국적인 시민운동으로 추진해보자. 그래서 웰다잉 시민운동이라는 우리 생활문화 운동 단체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이제 초창기입니다만 어쨌든 시대에 제일 필요한 일이고 또 그만큼 호응이 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잘 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웰다잉 운동이 우리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가 노인 사회가 되고 있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 노인 인구가 모든 인구, 총 인구의 14%, 인구를 700만이 넘었습니다. 이거를 노인사회, 노령사회라는데 노인사회라고 국제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일본은 20년 전에 노령사회에 들어갔고 지금은 20%가 넘습니다. 노인이 일본은. 그래서 초노인사회, 초노령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20%면은 5천만 명에 몇 명이 20%죠? 1,000만 명이 20%인데 이거 통계는 단순한 거니까요. 출생률, 사망률 따지면 딱 나오니까 7년 뒤 2026년에 대한민국이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 1,000만 노인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탓할 일도 아니고 탓해서 될 일도 아니고 세상의 변화가 또 과학 기술, 의료 기술의 발달이 장수 시대를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최우선의 과제가 여러 가지 복지 대책들이 필요합니다만 최우선의 과제가 이 노령 사회에 대한 대처라고 일반적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 시대에 대한 노인 복지 이거는 지금 다 아시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세금을 걷어서 하는 일입니다. 그나마 기초노령연금 요새는 그냥 기초연금이라고 그러죠. 65세 이상 분들에게 처음에 7만원, 8만원 주다가 20만원 주다가 지난해부터 25만원 올리고 금년 가을부터 다는 아닙니다. 하위 40% 못 사는 기준으로 100에서
그 중간 이하 40% 분들에게는 30만 원까지 아마 금년부터 지급을 하는데 당연히 해야 되죠. 그 어쨌든 복지 수요가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는 상태에서는 세금을 좀 더 걷어서 좀 더 필요한데 복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요새 공산주의 사회에는 있지도 않지만 사회주의 국가든 자본주의 국가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복지를 가지고 퍼주기니 많이 그런 논란들이 많지만 요 현대사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이 복지가 그 사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책임과 활기를 떨어뜨린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반대했던 정치인들이 영국의 대처 수장이고 미국에는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그래도 그 수상이 집권했을 때하고 그만둘 때에 복지비의 지출은 줄지 않고 늘었습니다. 그거는 대통령이 누구냐 정권이 어디냐 하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복지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국가는 그거를 감당해줘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보수냐 진보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저는 그런 국민 세금을 걷어서로 하는 복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오늘 관심 같이 얘기하는 이 주제들은 그거는 복지 세금을 들여서 복지를 해주자는 게 아니라 천만 노인 시대에 이제 다가가고 있는데 바로 그 노인들 또는 머지않아 10년 뒤 20년 뒤에 노인이 될 우리의 청년 장년들이 자기 삶의 문제를 진지하게 좀 살펴보고 그리고 특히 현대의학 기술의 발달로 늘어난 수명의 연장 상태에서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제대로의 삶을 누린다고 보기가 어려운 그런 한계 상황의 경우, 그러니까 현대의학 기술로 수명은 유지하고 있지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더 이상의 무의미한 약물치료를 내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정을 내가 하는 것. 또 내가 어렵게 열심히 일해서 번 재산, 그게 우리 부천의 조그만 연립주택으로 정말 진짜 몇천만 원도 1억도 안 가는 그런 작은 재산이든 강남의 큰 빌딩으로 수백억이 되는 재산이든 귀하긴 나한테 다 마찬가지 귀한 거죠. 그 500억짜리 빌딩을 가진 분에게 1억짜리 조그만 연립주택 하나 가진 분의 그 재산 가치가 이런 시장의 기준으로는 500분의 1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재산의 가치는 똑같이 500억짜리 빌딩이나 1억짜리 조그만 연립이나 심지어는 5천만 원짜리 전세 보증금이나 내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의 전부를 알면서 귀하게는 더 마찬가지다. 어떻게 보면 성서에 얘기하는 것처럼 작은 가구의 동전 한 잎이 훨씬 더 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내가 좀 고민하고 의논하고 또 다른 사례들을 많이 봐서 결정한 것, 이것이 작게는 내 삶을 품위 있게 만들고 우리 가족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이나 고민거리를 안 주고 나아가서 사회를 낭비를 받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건 내가 고민하고 결정하고 실천함으로써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수조의 세금을 가지고 복지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삶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함으로써 내린 귀한 결정이 내 자신의 삶의 마무리를 품위 있게 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유서 안 쓰는 얘기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우리 사회에서 한번 자기 삶을 크게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문화로도 그게 별로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젊었을 때, 또 나이 들었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게 우리 사회에 아주 그냥 수십 년간, 뭐 그 전에 조상 때부터 아주 오래된 우리 민족 생활 문화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나이 먹고 병들고 하는 일은 없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생기는 그 공허함, 막막함, 이게 굉장히 그 충격이 큰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세상 일은 다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잘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먹는 것도 잘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그러고 또 흔한 말로 노는 거나 공부하는 거나 해본 사람이 잘한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 천만 노인 시대에 우리 노인들 또는 이제 10년 뒤 20년 뒤에 노인이 될 우리 청장년들이 그때에 대비해서 내가 나이 먹었을 때 어떻게 내 삶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를 미리 고민하고 대화하고 좋은 강연도 듣고 뭐 우리가 또 그런 활동을 많이 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겠죠. 그렇게 대비하는 사람이 훨씬 더 노인이 돼서 자기 삶을 건강하게 보람있게 뜻있게 해나갈 것도 또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저는 이 웰다잉 문화는 정말 우리 사회에 꼭 시급하게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 아메리칸 인디안들의 습속이 그런 게 있답니다. 말을 타고 막 달려다가 어느 정도 거리 가면은 그 자리에서 쓴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빨리 와갖고 내 정신이 못 쫓아올까봐 그러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한참을 간 다음에 서서 정신이 뒤쳐져서 떠나지 못 쫓아오지 않게 기다려준답니다. 인디안들의 습성이 그래요. 저는 나이 먹는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고 그걸 재앙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축복으로 받아들이냐도 그걸 받아들이는 자세, 삶의 지혜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현대사에 있어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나라. 그야말로 또 가장 앞서서 시민의 힘으로 민주화를 이룬 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러한 민주화를 완성한 나라. 이런 나라였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뭐든지 촛불 시위도 열심히 하고 공장에 가서 일도 열심히 하고 장사도 열심히 하고 근데 요새 참 걱정이에요. 이거 설때 다녀보니까 설날 쉰다는 집 몇 군데 말고는 거의 대부분이 설날도 안 쉬고 장사를 한대요. 아니 그래갖고 장사가 잘 돼서 떼돈을 펑펑 벌면 좋은데 장사는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설날도 못 쉬고 장사하는 거 보면 아유 참 너무 힘들구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만 저는 사람은 언젠가는 한 번쯤 인디안처럼 말 타고 가다가 한번 멈춰서 주위도 둘러보고 정신없이 살아온 것 이외에 딴 것은 들여다보지도 못했던
내가 좀 더 넓게, 길게, 더 깊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는다는 것. 그것도 시간이야 우리 많죠. 나이 드신 분들이야. 남는 게 시간이죠. 근데 시간이 많다고 저절로 그런 기회가 오는 게 아니라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내 삶을 성찰하고 정리하고 또 새롭게 설계해보는 것. 그런 거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게 또 저절로 된 게 아닌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런 것을 주위에 알리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대화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런 걸 통해서 바르게 또 더 건강하게 그렇게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웰다잉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지금 우리 부처는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만 우리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운동들이 활발히 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마침 제가 살고 또 그 활동하고 있는 우리 부천에서 뜻있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아주 좋은 모임을 갖고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반갑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이 문화 선진 도시로서 우뚝 서 있습니다만 이런 생명문화, 웰다잉 문화를 또 생활하는데도 우리 부천이 앞장서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지도자 여러분들이 같이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